오늘 한민족의 국동맥과 동북아 역사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분은 대한사랑 이주희 교육위원이십니다. 이주희 강사님은 대한사랑 교육위원 중에서도 아주 명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힘찬 박수로 이주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동북아 역사 전쟁과 한국사 국통맥이라는 주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그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하게 가중되고 있고요.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역사 전쟁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실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 한국사의 진정한 그 맥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 나라 대한이라는 노래를 잠시 짧게나마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대한이 어디에서 왔는지, 대한의 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한이 살아온 걸음걸음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어져 온 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통맥인데요.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통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고대사는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되었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중국의 식민지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단군 신화라고 알고 있죠. 단군 신화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단군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립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너희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식민지 역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제히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일종의 개화의 목적, 교화의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대사의 복원이다라고까지 망언을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되는 이러한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중화사관과 그리고 일본의 그 황국사관이라고도 하고 또 조선 총독부 사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사관의 합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진정한 대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사관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사관의 눈을 뜨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소환주의 반도사관에 입각한 이러한 역사는 대외적으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었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정상회담 뒷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북핵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다가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뭘 했냐면은 한중 역사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수시간에 걸쳐서 한중 역사 수업을 했는데 그것은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에 관한 얘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뒤이어 연이어 한 말이 바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이제 아시아의 식견에 아시아 역사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무지를 질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격분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제 시진핑의 국가주석이 직접 이 워딩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말이 충분히 나왔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껏 행해왔던 역사 공정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민족,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역사 공정 프로젝트를 해왔었는데요. 그것은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 고대사와 연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은 들어보셨죠? 네. 동북공정은 중국의 지금의 그 삼성이죠. 동북 삼성인 흑룡강성, 그리고 길림성, 요녕성, 지금의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에 이제 관련된 그 활동 무대로 했던 그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단군조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러한 역사들을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서북공정이라고 해서 위구르도 사실은 중국민족, 그리고 서남공정, 티벳도 중국민족, 그리고 몽골도 사실은 중국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두 역사를 모두 중국 중심으로 중화 문명을 중심으로 편입하는 그런 이제 역사 공정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북공정은 지금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지금 뭘 하고 있냐? 중국은 한국의 문화를 흡수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화문명 선전공정이라고 해서요.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이제 흡수하는 작업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저 흡수를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국 문화라고 알리는 그런 선전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김치는 뭐가 원조다? 중국에서 말하는 것은 김치는 파오차이 들어보셨나요? 예, 파오차이가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복의 원형은 한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음식도 삼계탕도 중국의 음식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만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들어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미 한반도를 이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물, 음식, 그리고 문화 전방위적으로 모두 중국의 문화로 이제 편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전 세계에 중국의 문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화문명 선전공정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런 이제 역사 침탈, 역사 왜곡을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전에 뉴스에서 다뤄졌었는데요. 그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3월부터 걸려있던 디지털 지도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인데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있는 중국 유물 전시관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관람객들에게 중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 지도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삼국지 위나라가 3세기 백제와 마한이 있던 지금의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까지 다스린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한나라 영토가 한강 이북 지역을 뒤덮고 있는데 모두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지에 붙은 동의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바로 임둔군이나 이런 건 폐지되고 밀려나고 하거든요. 함경 북도 지역까지 한사군 범위라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된 지도예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명나라 영토가 만주 지역을 넘어서는 것, 동북공정을 외쳐온 중국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지도거든요. 소수민족들의 역사까지 다 중국 사람 논리는 이게 중국의 논리거든요. 중국 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서 작성한 지도 같다는. 3월부터 반년의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이 넘습니다. 지도 제작에 1억 2천만 원을 들였는데 외부 전문가 감수도 받지 않았다가 지적이 나오자 어제 황급히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자문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사 왜곡 시비가 일만한 그런 전시를 허용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요. 책임을 다해 소명하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약속해야 할 겁니다.
박물관 측은 영국의 미술사 자료를 근거로 지도를 제작했다 오류가 발생했다며 외부 자문을 받아 디지털 역사 지도 전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은 위나라 때는 위나라가 우리나라의 충청도까지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한나라는 한강 이북까지, 그리고 명나라는 만주 지역까지 지배를 했다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입각한 그러한 지도를 우리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인데, 이런 이제 국가기관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이제 대응하고자 국가기관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제 국민 혈세를 1년에 거의 200억 이상 썼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드는 지도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공정 지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청문회가 열렸죠. 어떻게 중국의 동북공정과 하나도 이제 다름이 없는 지도를 그릴 수 있냐라고 해서 그렇다면은 공개 검증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지만 변한 것은 없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반도의 북부는 낭난군이라는 그 한사군, 한나라 때 식민통치기구를 세웠다는 그 한사군이 자리를 했고, 그리고 만리장성은 한반도 내로 뚫고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4세기에 신라 백제라는 어떤 국가 형태는 없었고, 다만 뭐가 있었다? 마한 진한 변환만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임나일본 부설이라고 하는 일본의 식민 통치기구가 있었다는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동북공정 논리의 집약체, 그런 이제 함축적인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결과 이것은 14점을 받았고요. 이 지도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47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뿐만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기관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통탄할 일인데요. 그것은 왜 그렇냐면 우리가 일제 해방을 했지만 그때 식민사학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이 계속해서 계보를 잇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강단사학이라든지 여러 국가기관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식민사학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가야사를 복원하겠다라는 가야사 복원 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가야사 복원 사업은 굉장히 취지가 좋죠. 우리가 가야 연맹체, 연맹국가 그 가야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다. 가야사를 복원하면은 영남과 호남이 벽을 허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께서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사실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그런 언지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야는 보통 우리가 경상남북도를 얘기를 합니다. 경상남북도에 가야가 있는데 어째서 영남과 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가야사 복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여전히 그 식민사학을 이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가야사 복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정통 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사가 복원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이제 마땅한 것인데, 놀랍게도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 부설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임나일본 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마토 외가 우리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를 200년간 지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구를 이제 설치를 해서 식민통치를 200년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공화원과 369년에 가야를 이제 점령을 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200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나일본 부설의 핵심은 임나는 곧 가야다라는 것인데요. 임나일본 부설의 그 근거로서 사실은 일본 서기만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 외에는 임나일본 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이제 사료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본 서기 신공 49년조를 보시면은 야마토 왜군이 탁순에 집결을 했다고 되어 있죠. 탁순에 집결을 해서 신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탁순은 어디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이나 뭐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탁순은 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탁순이 왜 대구냐라고 했을 때는 대구의 옛 지명이 달구벌인데 달구벌이랑 탁순이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해서 대구에 이제 비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구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을 하려면은 대구 아래쪽은 전부 다 야마토 외의 영역이어야 가능하겠죠. 그때 뭐 공수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칠국을 정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칠국이 뭐냐면은 임나 칠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일본 서기를 보시면은 임나 칠국, 뭐 임나 십국, 임나 12국도 나오고 다양한 임나들이 나오는데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해서 이 지역들이 가야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도 정벌하고 가야도 정벌을 했죠. 그리고는 서쪽으로 더 이제 진출을 해서 친미다레를 주륙했다. 친미다레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친미다레가 우리나라의 어떤 지명과 어울릴까 아무리 봐도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친미다레를 일본어로 발음을 하면 도무다레다. 그런데 강진, 전남에 있는 강진의 옛 지명이 도무군 아니냐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친미다레는 곧 전남의 강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라도까지 임나일본부가 진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를 하자면 식민사학자들은 뭘 말하냐면 임나는 가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임나는 경상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사 복원사업이 임나일본부를 또 부활시키는 그 망령을 부활시키는 작업으로 둔갑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이제 영호남의 벽을 허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야사 복원 작업의 어떤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을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 부산박물관에서 가야 본성을 전시를 했는데 가야에 대한 연대기를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야를 떠올려 보면은 가야는 육국입니다. 그래서 육가야라고도 하죠. 금강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소가야, 성산가야를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 걸 보시면은 가야를 칠국으로 해놓았습니다. 가야 칠국은 뭐냐면은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임나 칠국을 가야인 것처럼 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은 가야에 대한 역사인데 전부 다 서기를 인용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서기는 뭐냐면은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를 전부 다 인용해서 가야의 역사를 지금 전시를 하는데 일본 서기를 엄청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일본 서기를 인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앞에 일본자를 빼버렸습니다. 일본자를 빼고는 서기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일본 서기만 그렇게 이제 축약해서 기재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서인 삼국유사라든지 삼국사기도 앞에 삼국자를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유사, 사기, 뭐 동국통감도 통감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논문 하나를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면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서기와 서기가 다른 책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인용할 때는 온전한 그 책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서기를 반영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전시가 될 때는 일본의 지명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자 부산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일본의 지명에 해당되는 것들을 일부 뺀 모습, 일부 이제 삭제를 하고 다시 전시를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야사 복원 사업의 일환이죠.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라는 것이 가야 복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업 개요를 보시면은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써놓고 남원을 기문국이라고 해서 등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남원이 기문국이라면 일본 서기에 따르면 기문국 주변에 대사국이 있고 또 대사국 주변에 임나사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지명이 전부 다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야사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야마토해가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를 지배했었다라고 하는 임나 일본 부설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서 그 되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남원과 합천에서 시민들이 오히려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것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분들이 진짜 현대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이제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은 굉장히 통탄할 만한 일인데 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중국과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왜 그렇게 이제 무리를 수를 둬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왜곡할까? 그 원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환인 환웅 당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뿌리를 누구로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사망오제를 그들의 이제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천왕이 되었다고 하는 신무천왕을 얘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시면은 중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리고 역사 왜곡을 하지 못해서 안달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하는 사망오제는 우리나라의 환웅의 시절 때 서쪽을 개척을 하고 문화를 개발한 그 신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웅의 시절 때 서쪽으로 진출한 인물들, 그 신하들이 바로 이제 사망오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무천왕은 36대 매륵당군 때 혀바후 배반명이라는 장군이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출을 해서 해적들을 소탕을 하고는 열도를 평정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그 당군의 시절 때 장군이 이제 진출을 해서 스스로 이제 평정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천왕에 올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동아시아의 주역인가? 근본적인 뿌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서 사실 중국과 일본은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진실을 왜곡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좌우로 위험한 이웃들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결국에는 역사적인 열등감 그런 이제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뿌리를 자꾸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 관계성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의 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사서도 보시면은 중국의 사서뿐만이 아니라 일본 서기에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뿌리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동방을 동이라고 했습니다. 동이족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쪽에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해서 동이라고 하는데 동이는 이라는 것은 뿌리다라고 해서 뿌리 젖자를 쓰죠. 그래서 이가 뿌리다, 동이가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부터 동이를 동쪽의 오랑캐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라는 것은 뿌리다라고 중국의 사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동이의 나라는 군자국이고 불사국이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들이 사는 나라, 성인들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불사국이라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그런 이제 신인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성인과 신인들이 사는 그런 이제 나라가 사실은 동이족이다, 동이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공자도
그런 이제 동이족의 나라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도 보시면은 일본 서기에는 신대라고 해서 다양한 신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신들의 이제 이야기에서부터 뭐 일본의 땅들이 생기고 일본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천조 대신입니다. 그 천조 대신이 여자 신인데 그 천조 대신에게는 남자 신인 소잔오존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잔오존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사를 보면은 나는 명을 받들고 뿌리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국으로 가겠다. 뿌리가 되는 나라. 그 근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소잔오존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신라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결국에는 뭐 정치적으로는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뿌리가 신라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 문화적 뿌리가 사실은 한국에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결국에는 뿌리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이제 뿌리가 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뒤집으려고 하고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역사를 왜곡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는 지금 총성은 없지만 굉장한 역사 전쟁 중이다. 예, 그 역사에 있어서는 전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역사 전쟁, 치열한 역사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행촌 이암 선생이신데요. 이분은 고려 때 여섯왕을 모셨습니다. 여섯왕을 모시고는 공민왕 때는 문화 시중을 역임하셨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또 정치가셨던 분인데요. 이분께서는 단군 세기 서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라를 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라의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나라의 형체,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국통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국통을 통해서 나라가 이어지고 이 국통을 통해서 역사의 정신이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통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역사의 정신, 혼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국통맥에 대해서 뿌리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무를 보더라도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곤 하죠. 하지만 땅 밑에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듯이 이 뿌리의 생명력으로 이 나무가 더 튼실하고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알려져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때부터의 역사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단군, 고조선에 관해서는 한두 페이지 정도 다루고요. 그리고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계속 이제 2000년에 달하는 그 짧은 역사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유구하고 더 찬란했던 그 뿌리 역사가 실제 존재를 했었는데 그것을 중국과 일본이 숨기고 그리고 많이 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역사를 잘 몰랐지만 이제 이 뿌리 역사도 때가 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뿌리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어져 온 맥, 나라에도 계보가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통맥인데요. 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사국시대로부터 지금까지를 학교에서 주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것은 2000년에 정도에 달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보통 우리나라 역사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반만년의 역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반만년이면은 만년의 반이죠.
그러니까 주로 5,00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 그리고 열국시대는 부여,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뭐 한강 이남에 남사만까지 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5,0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놀랍게도 이 단군조선 전에도 나라가 있었다, 국가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지금 사료적으로나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황국과 배달인데요. 배달의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이요, 이렇게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뭐 어떤 짜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 배달의 민족을 창업하신 분도 책에 쓰셨어요.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는지. 사실 우리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예부터 써왔었다라는 그것을 중의적인 의미를 이제 포함했다. 그 뜻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책에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 전에는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뭐 우리는 예로부터 배달의 기수,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말을 이제 잘 써왔죠. 그리고 뭐 단군의 후예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환한 나라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황국에 사는 사람들을 환족이라고 했고, 그 환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어지린자를 붙여서 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과 배달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사실은 거의 9,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실 사료적으로나 그리고 유물유적으로나 모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이 뿌리 역사. 우리 국통맥에서도 뿌리 역사에 해당되는 이 그 역사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이 뿌리 역사는 놀랍게도 7,0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2,000년의 역사를 알았을 뿐이고, 실제 숨겨지고 왜곡되어서 잘 몰랐지만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뿌리 역사는 7,000년에 달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통맥을 보시면은 소위 강단사학에서 고조선 1호 박사로 내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송어정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방송에 나와서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단군은 신화입니다. 단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도 사실은 이제 실존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그래서 조선도 이제 신화이기 때문에 황국 배달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 이제 신화가 돼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뿌리 역사를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를 보시면은 중국의 식민지 역사와 일본의 식민지 역사로 맥이 막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치면은 동맥경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 역사를 되찾아서 맥을 뚫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뿌리 역사를 아는 사람이 바로 대한사관에 눈을 뜬 사람이고 진정한 대한국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에 갇힌 그런 소환사관에 갇힌 사람이라면 대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국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뿌리 역사를 되찾는 것, 국통맥을 올바르게 이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대한국인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대한사관에 눈 뜨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뿌리 역사, 국통맥을 이제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첫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군 사화, 단군 사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단군 신화로 알려져 있죠. 그 단군 신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통 역사서는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련 스님이 편찬하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정통 역사서로 인정을 받고 있고 매우 중요한 사서들입니다.
그런데 삼국 사기를 보시면은 삼국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역사 외에는 잘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맥을 알 수가 없고 뭐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시작을 했나라고 오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 유사를 보시면은 뭐 고조선 얘기도 있고 북부여 얘기도 있고 동부여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우리나라의 그 맥들이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기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 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모두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시면은 일부만 지금 인용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린 황국 그리고 배달, 조선의 맥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만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신시라는 것은 뭐냐면 배달국이 신의 도시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시를 열었다. 신시 개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시라는 것은 곧 배달이고 그리고 단군 조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국 배달 조선의 맥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맥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환인 환웅의 그 단군 신화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삼국유사에 나타난 환인 환웅 단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하늘에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에게는 아들인 환웅이 계셨다. 근데 이 환웅께서는 인간 세상을 다스릴 큰 뜻을 품으셨기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시는데요. 어디로 내려왔다고 알려져 있나요? 백두산이죠. 예, 백두산에 이제 내려오셨더니 그때 이제 곰과 호랑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마늘과 쑥을 주고는 100일 수행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수행을 하는데 뭐 엄청 힘들었겠죠. 황골탈퇴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힘겨웠는데 결국에는 호랑이는 그 100일 수행을 완수하지 못해서 퇴출이 당했고 그리고 곰은 갑자기 털이 빠지면서 사람으로 변했다. 변득 인형이 되었다. 사람의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입니다. 네, 그래서 웅녀가 또 환웅과 결혼을 하셔서 우리의 그 단군 조선을 건국하신 단군을 낳았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따르면은 단군은 1908세를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사실은 신화의 내용이죠. 예,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정말 이제 신화적인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기나긴 7000년의 뿌리 역사가 실존했던 뿌리 역사가 단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압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압축을 풀면은 그 안에서 7000년에 달하는 실제 뿌리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실은 어느 나라를 보던 간에 신화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화가 없는 역사는 시작이 없는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배척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신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진실이 함의되어 있는가, 여기서 어떤 역사적 진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단군 신화는 신화기 때문에 단군은 실존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첫 역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잘못된 자세인데요. 이러한 이제 단군 신화로 압축돼 버린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시죠. 어떤 분은 남자요 이런 말씀 하시던데 네, 대통령이라는 관직이 직함이 똑같으시죠. 그것처럼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직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인은 7분이 계셨고 환웅은 18분 그리고 단군은 47분이 계셨습니다. 자그마치. 그런데 우리는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3대의 역사로 배워왔죠.
그래서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의 아들 단군,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2대로 이어진 실존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곰과 호랑이의 실체입니다. 환웅께서 백두산에 터를 잡으셨을 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었다. 곰을 상징으로 하고 호랑이를 상징으로 했던, 그래서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했었던 사람들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동물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 것을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토템은 현대에도 살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야구팀들을 보시면은 동물들을 다 자신의 구단의 상징으로 삼잖아요. 그리고 군부대도 가보시면은 뭐 청룡부대, 백호부대라고 하면서 다양한 동물들을 자신들의 어떤 집단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서서 두 가지 키워드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단군 신화의 그 압축을 풀어서 7000년에 달하는 황국배대 조선 북부의 시대를 한번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나라로 황국인데요. 이 황국은 일제시대 때 처참히 말살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선 청독부 산하에서 일왕의 명령으로 세워진 조선사 말살 전담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왕의 특명으로 세워진 기관인데요.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제 주요 3인방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이만희 류입니다. 이 사람이 황국을 없애게 되는데요. 이만희 류의 스승이 츠보이 쿠메조라고 있었는데, 츠보이 쿠메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황국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아까 황국이 나온다고 제가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는 4글자로 나옵니다. 석유환국,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란 나라가 라고 분명히 이제 기술되어 있는데요. 츠보이 쿠메조는 이때 삼국유사를 교정을 하고 책을 냈습니다. 교정을 할 때도 황국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제자인 이만희 류는 이후에 1921년 경도대제본에서 삼국유사의 나라국자를 인자로 변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글자를 쪼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란 나라가 옛적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있었다 환인이라는 신화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살을 시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들을, 황국으로 되어 있는 판본들을 전부 나라국자를 변조를 해서 환인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의 존재를 한 인물사로 바꾸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실존했던 나라의 존재를 한 신화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 류가 되게 머리가 좋죠. 사실은 한 글자를 변조함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켰고, 그렇게 하면서 신화로도 여겨지고 또 한 인물사로도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한국사 말살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것은 뉴스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삼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삼국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자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 이만희 씨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삼국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지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그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실무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 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 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굳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 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그래서 황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세워진 나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서기를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2021년이라는 서기는 아는데 환기는 모릅니다. 예, 오늘부터는 환기라든지 신시개천 그리고 단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환기는 9218년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황국은 3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그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연방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연방국가 형태로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12분국이 있었다. 12개의 이제 분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고 그 황국을 다스리던 분을 어지린자를 써서 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환인이 통치하던 시대를 바로 이제 황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쓴 것을 보아 광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밝음을 지향했고 광명 감사합니다. 이 황국은 7분의 환인이 다스린 무병장수의 문명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대일수록 뭔가 미개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황금 시대를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BC 4000년을 경계로 그 이전 시대는 황금 시대였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집단이나 다른 집단끼리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고 그리고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조화가 충만한 우리가 오히려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 같은 시대가 오히려 고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사로 보면은 오히려 과학 문명이 옛날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사로 보면은 오히려 고대가 더 높은 정신을 구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황금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철인 시대로 계속해서 이제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런 이제 황국이 존재를 했었고 6000년 전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후 변동을 겪게 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황국에 있던 천산을 중심으로 이제 있던 황국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동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쪽으로 이동한 무리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천왕입니다. 제가 이제 환웅도 여러분이 계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첫 환웅, 초대 환웅께서 바로 이제 천산에서 우리 백두산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하늘에서 환웅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릴 뜻을 품으시고는 백두산에 오셨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늘이 아니고 천산, 하늘 천자를 쓰긴 하는데 그 천산에서 오신 환웅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웅천왕께서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백두산의 털을 잡고 이 배달국을 여셨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한 무리들은 바로 서방 문명의 뿌리,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알려져 있는 수메르 문명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서양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일부 무리들은 베링 해협을 건너서 인디언 문명을 이제 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누가 정통성을 이었냐?
황국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이제 전수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환웅 천황에게 전수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이제 증표로서는 천부인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가까운 조선 왕실을 보더라도 임금의 그 자리를 물려줄 때는 그 상징적인 물건을 주시죠. 뭐냐면 이제 옥새 같은 이제 도장을 주듯이 천부인을 이제 받고 환웅께서 동쪽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웅께서 백두산에 오셨을 때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과 호랑이를 자신들의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호족은 굉장히 근기가 부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납고 싸우기 좋아하고 근기가 부족해서 실제 100일 수행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웅족은 한번 이제 마음먹은 거 해보자라고 하면서 끈기 있게 그 100일 수행을 완수하고는 실제 그 환족과 웅족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짐승이 아닌데 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수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웅족과 호족이 보더라도 환족은 정말 아우라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욕구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공부를 하고 내면을 갈고 닦는 정신 수양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공부법으로 수행을 전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호족은 그 수행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화가 되지 못해서 쫓겨났고요. 환족과 웅족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웅녀는 바로 그 곰이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라 웅족의 군장이 여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웅족의 여성 군장이 웅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환인과 웅녀가 결합을 하게 되고 환족과 웅족이 결합을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한민족이 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면은 한민족은 환족의 피도 흐르고 있고 웅족의 피도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은 무슨 나라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배달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세운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 한민족의 최초 국가는 바로 배달국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달국은 1565년 동안 지속이 되고요. 백두산을 근거로 해서 터를 잡고 이 한반도 땅과 그리고 만주 지역,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큰 제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국 때부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문화의 그 혜택들이 사실은 이 배달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배달국의 이 세 분의 문화 영웅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국 때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태호복희 씨, 그리고 염제신농 씨,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네, 어떻게든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태호복희 씨께서는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어요. 막내 아들이셨는데 이분이 우사의 직책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5,500년 전에 태극기의 8개를 처음 그린 대성인이십니다. 그래서 태극기에서는 우리가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그 건곤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8개에서 4개를 따온 것입니다. 그 8개에서도 하늘, 땅, 물과 불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태극이 중간에 있고 그 하늘, 땅, 물과 불이라고 하는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런 이제 유일한 국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태극기의 원형이 바로 태호복희 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음량이라든지 8개의 원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진법도 생기고 결국에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미 문화적 토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염제신농 씨라는 분은 신하셨는데, 이분은 한의학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농경과 의술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풀을 직접 맛보시면서 자신의 몸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이제 인체 실험을 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자세로 실제로 한의학과 농경가 그런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치유천왕이신데 치유천왕은 배달국의 통치자셨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의 14세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도 합니다. 환웅은 총 18분이 계셨는데요. 14번째 환웅이셨고요. 치유천왕께서는 실제로 우리 배달국의 수도를 신시에서 청구로 또 옮기게 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역사적인 얘기는 황제 헌원이라고 해서 중원에 이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 헌원이 사실은 천자인 치유천왕에게 도전을 했어요. 천자라고 하면은 천자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이 치유천왕의 그 자리에 도전을 한 것인데 그때 치유천왕과 황제 헌원이 총 10년간 73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유천왕은 73전 73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멸의 이순신보다 더 놀라운 전공을 가지신 그런 이제 병법의 시조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에서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쟁의 신을 누구를 모셨냐면은 치유천왕을 모셨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의 왕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올리려면 자신들의 뿌리인 황제 헌원에게 제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치유천왕을 병법의 시조로서 모시고 제를 지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치유천왕께서 백전백승 하셨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태오복희 염제신농 치유천왕이라고 하는 이 배달국의 인물들을 모두 신격화하면서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인격을 파괴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태오복희는 머리만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 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고요. 염제신농은 머리는 소이고 몸만 사람이다. 그리고 치유천왕은 아예 도깨비, 괴물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배달국에 이제 실존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인격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태오복희, 염제신농, 치유천왕을 모두 중국의 그 조상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조상으로 둔갑을 시켜서 지금은 자신들의 이제 조상으로 모시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중국에서는 또 양심적인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런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주울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요하, 송화강 유역에는 모두 조선 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요하와 송화강 유역, 이곳에서 발굴되는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하 지역에 이제 발굴되는 문명,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홍산 문화인데요. 홍산 문화라는 것을 오늘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홍산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세계의 문명의 뿌리를 4대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세계 문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홍산 문화는 제5의 문명의 발굴이었는데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그리고 이미 국가 단계로 진입한 그런 이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5의 문명의 발굴은 전 세계를 이제 충격에 빠뜨렸죠. 이것은 요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붉은 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홍산 문화라고도 하는데요. 이 홍산 문화가 발견되면서 중국은 지금의 중국 땅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반겼겠죠. 하지만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을 할수록 사실은 중국 사람들과의 연관성보다는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더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산 문화는 만리장성 밖에서 출토가 되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만리장성은 흉노를 이제
막 쫓아내고 흉노가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흉노를 몰아내는 목적으로 이제 만리장성을 쌓긴 했지만 중국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중국 민족이 있고 그리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오랑캐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 민족보다 더 뭐 하등한 그런 이제 오랑캐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던 지역에서 황하 문명을 앞서고 또 황하 문명보다 더 뛰어난 제5의 문명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주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신비의 왕국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홍산 문화는 소화서 문화, 뭐 흑룡화 문화, 사회 문화 등등 해서 다양한 문화권이 출토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잡으면 9,000년 전까지의 문화도 출토가 되고 그리고 가까이로 보면은 단군 조선 때까지의 문화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홍산 문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배달국 시대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그 시대에 5,000년 전, 뭐 6,000년 전 그 시대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1984년도에 이 여신상이 출토가 됐는데요. 이 여신상이 거의 5,000년 전의 여신상입니다. 이 여신상의 발굴 소식은 그야말로 새로운 문명의 탄생,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신상 얼굴을 보시면은 지금 눈을 옥을 갈아서 넣었습니다. 5,000년 전, 6,000년 전인데 옥을 가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을 갈아서 눈에 넣었고, 그리고 여신상의 모습을 보시면은 실제로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여신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이제 관능미를 뽐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여신상은 수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어떤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이제 통찰력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적인 수준이 남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홍산 문화에서 출토되는 유적을 보시면은 총묘단, 총은 무덤과 그리고 사원, 제단 이 3요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총묘단 이 3요소가 모두 출토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는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미 국가 단위로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묘단 3요소가 모두 출토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의 수준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화의 어떤 코드를 보실 때는 수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화의 수준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무덤은 방형으로 되어 있고 천단, 제단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원방, 세모까지 해서 원방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찍이 하늘의 정신과 땅의 정신을 꿰뚫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정신을 어떤 이런 무덤이나 천단을 만들 때도 적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은 방정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방형은 땅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은 원만하다, 원만하고 둥글다라고 해서 하늘의 정신을 이 천단의 형태에 이제 접목한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3층 원형재단을 복원을 해보면은 3단으로 돼서 이런 이제 원형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홍산 문화에서 출토되는 재단인데요. 놀랍게도 지금 어디에 가보시면은 똑같은 형태의 재단을 보실 수가 있냐면 중국 북경에 가보시면 북경 천단공원에 가보시면 이 3단으로 된 원형 천단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기적으로나 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전수 경로를 볼 때 홍산 문명에서 사실 중원 땅으로 문화가 전수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하늘의 제를 지내는 문화, 천단을 세우는 그런 이제 제단을 세우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 제단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사실은 무덤으로 용도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기 피라미드는 끝이 평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제단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또 용도가 변형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으로 가보시면은 하늘과 맞닿은 산이 잘 없어요.
보통 동양에서는 하늘과 맞닿은 산 꼭대기에 뭐 제단을 짓거나 하는데, 그래서 중동 쪽에는 이런 이제 지구라시라고 하는 인공산을 쌓고 그 끝에 이제 제단을 만드는 모습,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제단도 출토가 됩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이제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옥기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된다는 것인데요. 옥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빛깔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늘의 색이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뭐 하늘을 본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5,000년 전, 6,000년 전에 이렇게 옥을 가공하는 수준의, 가공할 만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지금 이러한 모습의 이제 고곡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렇게 이제 작은 구멍이라든지 이런 모습, 용의 모습이라든지 새의 봉황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습의 형상을 띈 그런 고곡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옥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실제로 청동기 뭐 철기 시대가 있는데 옥기 시대를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옥기들이 출토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북동아시아의 그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앞서 있는 그 사라 넬슨이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홍산 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그래서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배달국 시대 때 그분들이 이제 향유하던, 그분들이 이제 이끌어가던 그런 역사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인의 조상이 홍산 문화의 주인이다라는 근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적속총이라든지 뭐 빗살무늬 토기, 삼조끼, 온돌,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이제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홍산 문화의 주인공, 결국에는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계속 드러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은,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란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 문화를 세계 고고학계에 밝혀야 하며, 기존의 중국 황하 문화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화족 기원설, 즉 중국 문화는 복합 문화다라는 주장으로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해서 모든 소수민족들이 사실은 중국민족, 중원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 중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홍산 문화의 주인은 바로 이제 배달국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배달국은 신시라는 이제 도시를 열었기 때문에 신시 개천이라고도 합니다. 신시 개천은 5918년, 지금으로부터 5918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달국은 18분의 환웅 천황께서 통치를 하셨고요. 실제로는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민족의 최초 국가 배달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배달국을 이어서 단군조선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군의 모습을 이러하다라고 묘사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많이들 보셨죠? 교과서에서도 보시고 뭐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러한 모습으로 동상을 또 만들기도 하죠. 우리의 국조라고 얘기는 하니까 뭐 초등학교에 단군의 그 동상을 만들기는 하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를 통치하셨던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의문은 드시죠? 왜냐하면은 머리에 이제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머리를 항상 이렇게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항상 나뭇잎 옷을 입은 나뭇잎 옷을 이렇게 걸친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어떤 한 국가를 통치하신 통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부족장에 가깝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군조선이 첫 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첫 국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세력이 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의 모습도 한 부족장 모습처럼, 한 부족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부족장의 모습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국조에 대한 그 국조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단군의 실제와 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는 상상도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치자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좌정하신 모습, 이러한 모습이 실제 단군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단군조선은 이미 국가 형태로 진입한 배달국을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자의 모습, 그것을 이제 제대로 온당히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강력을 보시면은 실제 학계에서는 단군조선의 강력을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안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군조선의 대표 유물이 뭐냐면은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고인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대표 유물이기 때문에 표지 유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표지 유물들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동시에 출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고조선이 그렇게 클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군조선의 강력을 굉장히 좁게 잡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군조선의 그 대표 유물들이 동시에 출토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강력은 단군조선의 강력이 아니고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었다. 동이족들이 그곳에 살긴 했지만 고조선의 나라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범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고조선은 중심을 이동했다. 왜냐하면은 요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또 평양 쪽에서도 한반도 땅에서도 많이 출토가 되니까 결국에는 요동에서 근거를 했다가 요동에서 수도를 이제 삼았다가 평양으로 옮겼다. 이런 이제 중심 이동설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이 단군조선의 영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군조선은 배달국을 이었기 때문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만주 지역 그리고 중국의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방 민족들은 이러한 이제 단군조선의 통치 방식이나 문화적인 속성 등을 많이 계승을 했죠. 많이 계승을 해서 출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단군조선은 배달국을 그대로 이었고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라고 하는데요. 만주 지역을 진안이라고 하고 한반도는 마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 지역까지를 번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만광경제라고 합니다. 사만광경제로 나라를 통치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진안입니다. 그래서 진안에 대단군이 계셨고 번안과 마한에는 부단군을 두는 그러한 형태로 통치를 했어요. 진안이 나중에는 진조선이 되고 마한은 막조선, 번안은 번조선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륙을 호령하던 대륙사만이 있었다. 대륙사만의 그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리던 사만광경제로 이렇게 이제 대륙사만을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강단사학계에서는 사만이라고 하면 주로 뭘 말하냐면은 바로 남사만을 얘기합니다. 이 남사만은 뭐냐면은 바로 한강 이남의 마한, 진안, 번안이라고 해서 백제, 신라, 가야의 전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좁디-좁은 이 한강 이남에 막 모여있는 그 영맹체들, 그 마한, 진안, 번안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놀랍게도 이 남사만만 보더라도 그 이전의 단군조선 시대에는 대륙사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우리는 이 대륙사만을 호령을 하다가 이 남사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단군조선은 사만광경제로 이제 통치를 했었는데 진안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제도는 진안이 중심이었죠. 진안에 이제 대단군이 계셨고 그런데 병권을 나눠 가지진 않았습니다. 병권은 진안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병권을 나눠 가지게 되면서 사만광경제가 와해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사만광경제가 붕괴되면서 단군조선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륙에 살던 진안이라든지 번안의 사람들이 그 유민들이 마한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나라라는 것이 망명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욕이라고도 하는 것도 영국의 요크 지방 사람들이 가서 새로운 요크다라고 해서 뉴욕이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에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앙과 번안에 살던 그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마한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자신들이 살던 곳의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연맹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78개의 망명국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남사만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마한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한반도가 마한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앙과 번안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한이 전체를 총괄을 했는데 마한이 총괄을 하면은 마한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한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진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륙 사만의 단군 조선 시절 때 진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진안이 중심이고 진안에 대당군이 계셨으니까 이 남조선, 이 남사만 때도 마한에서 전체를 총괄을 하되 그 사람을 이제 진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로 볼 때도 대륙 사만이 존재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고종 황제께서는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시면서 대한이라는 걸 국호로 처음 쓰셨어요. 그때 이제 고종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나라는 곧 사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고종께서 말씀하신 그 사만이라는 것이 과연 이 한강 이남에 좁디 좁은 이 사만을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종께서는 우리 대륙을 호령하던 이 사만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천자국의 위상으로 이 일제 침략에 맞서서 우리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황구단을 지어서 천제를 올릴 때 그 첫날에 우리가 국호가 없으면 안 된다. 국호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면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셨는데 과연 그게 남사만이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대륙사만을 호령하던 대륙사만이 존재했었던 단군조선의 실체를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사관으로 대한사관으로 우리가 이제 삐뚤어진 왜곡된 한국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자조선입니다. 지금 지도가 조금 덜 그려졌는데 이 밑까지 바로 번안 땅이었습니다. 번안 땅이었고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일단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자는 산동성 지역 주변으로 정착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군조선의 번안의 땅, 번안의 관할 지역 일부에 정착을 했던 것이고 기자는 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는 것은 성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은 바로 이제 위만이 이렇게 피신을 해왔는데 그때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은 단군조선의 번안 땅이었어요. 번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기자는 왕을 한 적이 없지만 기자의 후손들은 왕을 몇 번 했습니다. 그때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 번안 땅의 왕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당군이죠. 번안의 부당군이었을 때 위만이 이제 쫓겨서 도망쳐 왔는데 위만을 받아줬죠. 위만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이제 저버리고는 위만이 준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그 번안 지역을 찬탈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기준은 이제 한반도 땅으로 들어오고 위만이 이제 그 왕권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라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단군 조선의 중심은 진안 땅이고 진안 땅은 이미 북부여가 단군 조선을 계승해서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이 조선 전체를 차지한 적은 결코 없고요. 위만 조선이라는 것도 맞지 않고 단지 단군 조선의 변두리를 찬탈한 도적이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 조선이라는 건 안 맞고 굳이 부르자면 위만 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왕검의 수명을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요. 단군 왕검의 수명을 일현 삼국유사에서는 1908세라고 얘기를 하고, 동국통감에서는 10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수명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고대에는 무병장수였으니까,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은 전부 다 1의 자리 숫자까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8세라고도 하고 1048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단군왕검 수명의 진실은 뭐냐면 진안을 중심으로 전개된 단군조선의 역사를 보시면은 진안을 중심으로 수도를 2번 옮깁니다. 그래서 송화강 아사달에서 백악산 아사달 그리고 장단경 아사달로 2번 옮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삼왕조로 전개가 되죠. 단군조선이 삼왕조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삼왕조 시대의 기간을 보시면은 동국통감에 나와 있는 1048년의 정체는 바로 일왕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일왕조 기간이 단군왕검의 수명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왕조 기간과 이왕조 기간을 합쳐보면 정확히 1908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단군왕검의 수명 1908세는 바로 단군조선의 일왕조와 이왕조의 지속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군조선은 총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그런 이제 단군조선을 47분의 단군이 통치를 하셨습니다. 오늘 단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우리가 서기는 일반적으로 쓰지만 단기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는 4354년이다. 올해로. 네. 4354.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47분의 단군께서 실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 역사, 또 단군조선을 이어서 북부의 역사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북부여는 해모수 단군께서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단군조선을 이었기 때문에 통치자의 직함을 그대로 단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해모수 단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모수는 불세출의 영웅, 정말 이제 굉장히 영웅적 기질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웅심산을 기두로 해서 북부여를 세우시고는 그때 그때 이제 단군조선 같은 경우에는 47대 마지막 단군이 물러나시고 공화정 체제로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제도로 계속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해모수께서 이제 그만 공화정을 철폐하라. 내가 단군조선을 잇겠다라고 이제 뜻을 밝히셔서 결국에는 단군조선을 이어서 그 단군조선의 진안 땅, 단군조선의 북쪽이죠. 이쪽에 북부여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부여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북부여를 건국하신 해모수는 고주몽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셨어요. 그렇다면 해모수의 아들이 맞냐? 과연 부자관계가 맞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부자관계가 아니고요. 고조부와 현손입니다. 보통 그 자손에게는 높을 꽃자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조부와 고손자라고도 안 하고 고조부와 현손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4대 차이가 나는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북부의 역사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여를 건국하신 해모수와 고구려를 건국하신 그 고주몽이 아버지와 아들이 된 것은 북부의 역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4대 차이가 나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었죠. 자,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금성문으로 광개토 태양 비문이 있습니다. 광개토 태양 비문은 놀랍게도 사실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후대가 이제 기록하기 마련인데, 광개토 태양 비문은 광개토 태양의 아들인 장수왕이 만든 비석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당대인들이 그것을 기록을 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소중한 금성문인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고구려는 출자 북부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북부여를 이어서 고구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나 그리고 신당서 같은 것을 보시면은 당나라 신하가 자신의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구려에 대한 비기가 전해져 옵니다. 비밀스러운 기록이 전해져 오는데, 당나라 장수, 90세가 된 당나라 장수가 고구려가 900년이 되는 해에 고구려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장수인 이적이 90세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지금 900년이니 곧 고구려를 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고구려는 700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당나라 신화는 지금 900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북부여, 출자 북부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부여가 거의 한 200년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역사까지 모두 고구려의 역사로 인식을 해서 900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북부여를 이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개토 태왕비문에 보시면은 광개토 태왕은 17세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개토 태왕은 고구려의 태왕이니까 뭐 고구려의 첫 왕으로 고주몽 성제로부터 17세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세손 계보도를 보시면은 17세가 아니고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4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4세의 그 진실은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고주몽 위로 4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구려 당시만 해도 우리들의 뿌리는 북부여다라고 해서 북부여를 세우신 해모수로부터 자신들의 그 세손 계보도를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모수로 봤을 때는 광개토 태왕이 정확히 17세 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고조부와 현손 관계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부의 역사라는 것은 워낙에 복잡하고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따로 다시 한번 이제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북부여에 관한 역사를 간단한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모수로부터 정기 북부여가 한 1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당군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고두막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고두막한은 굉장히 영웅적인 기질이 다분한 그런 인물이셨는데 해모수의 혈통이 아닙니다. 이분은 당군조선의 마지막 당군의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무제를 격파를 하고는 내가 북부여를 잇겠다라고 등장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 고우루의 아우인 헤부르께서 북부여를 이제 이어받으셨는데 고두막한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여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고두막한에 이어서 고무서까지가 바로 후기 북부여 시대입니다. 그리고 해모수의 이제 현손이죠. 고주몽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때 고무서 당군께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이라는 인물을 보니 비범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위로 삼으시고는 결국 북부여의 왕이 자리를 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주몽은 북부여의 7대 단군이자 그리고 이후에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꾸기 때문에 고구려의 1대 태왕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7대 단군이라고 해도 맞고 고구려의 1대 태왕도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혈통이 다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부여를 이어서 또 고구려라고 국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고두막에게는 파소라는 이제 딸이 있으셨고요. 이분이 바로 신라를 건국하신 박혁거세를 낳게 되시고 고주몽은 사실 동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부여에서 태어났을 때 이제 예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유리가 있었는데 이 유리가 고구려를 잇게 되죠. 그렇지만 고무서의 딸인 소선호와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는 백제의 건국자이신 비류온조를 또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는 북부여는 굉장히 짧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태동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뿌리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실은 북부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뿌리 역사는 신화로 치부되고 있고 그리고 북부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 맥이 막혀 있고 그리고 가야는 임나일본부로 지금 맥이 완전히 이제 막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뚫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 국통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국통맥, 우리의 진정한 역사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9,000년 역사, 그
그 9,000년 역사 국통맥이 제대로 서게 되는데요. 그 맥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정신이 문화적인 DNA로 계속해서 이제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9,000년 동안의 한국사, 이 한국사 국통맥이 가능하게 된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민족의 역사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하와이대 미래학 연구소장인 짐 데이토 같은 경우에는 미래학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정보화 시대는 끝났다. 정보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 경쟁력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제1호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성을 움직이는 그런 이제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미 한류라는 흐름을 통해서 한국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까지도 하셨던 분인데요. 실제로 이 코리안 웨이브, 한류라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흐름이 생겼을 때는 초반에 이제 K-팝이라든지 K-음악, 뭐 K-팝이라든지 K-뮤직이라든지 뭐 K-드라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류는 뭐 지속은 못 될 거야. 일시적인 문화 형상일 거야. 이렇게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라마, 음악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죠. 요즘에는 웬만한 건 다 K자를 붙이면 한류입니다. 그래서 K-방역, 뭐 K-살림, 뭐 K-교육, K-체육, 뭐 이제 다 K를 다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될 흐름이고 심화될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라는 것은 새로운 역사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역사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세계적인 세계에서 그 내노라 하는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류나 BTS를 모르고 21세기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년 전 미국 대학 강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엔 생소하게 들렸던 이 말이 지금은 현실처럼 느껴지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발언의 주인공인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돌풍 속에 K 콘텐츠의 저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매 학기 7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는 수업.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인종 간 편견과 불평등이 주로 수업 주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엔 한류를 조명한 강의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7편까지는 한 번에 몰아보고 남은 2편은 아껴봤다는데요. So as a sociologist, I'm thinking, how are the poor exploited by the rich, and how did they become disadvantaged? So the poor in Squid Game, in some ways, I think, could be seen as traditional Korea, poor Korea, before the great economic awakening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rich is the new Korea. Il-nam is asking, Korea, in a certain sense, right? Are you happier now that your economic fortunes have changed? BTS나 먹방을 소재로 수업했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도 토론 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특히 서양 중심의 문화 주도권이 아시아로, 특히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why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Korea. I heard that they broke the record, that Taylor Swift record for the number of downloads, like in a 24-hour period or something. This has now gone to another level because all of these individuals who separately engaged or enjoyed, participated in Korean culture, suddenly they were now acting as a larger collective unit. And so that's when I walked into class that one day and said, if you're not aware of this, you're not paying attention, you can't be you're not a global citizen. 네, 보시면은 결국에는 한류를 모르면은 세계 시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한류라는 세계적인 역사 흐름, 이것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태풍의 눈이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잘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한류라는 것이 이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뭔가 문화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9,000년 한국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저력을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역사 정신의 근본 바탕은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의 건국 이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연 곳이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은 원주민을 몰아내거나 원주민을 이제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세력을 불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우리도 이롭게 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그런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열었다는 거죠. 그 건국 이념을 보시면은 성통광명이라고 해서 본성을 통해서 광명해진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국이라는 나라도 광명을 지향했다. 밝은 환자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광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내면 공부를 통해서 내면 수행을 통해서 또 밝아지는 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런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세이화라는 것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서서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서 이렇게 교화시켜라 라는 이념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란 것은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요즘에는 선한 영향력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상생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다 홍익인간의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건국 이념, 이러한 역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저력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정신을 함양한 인재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환희 환웅 당군의 시절 때는 그 지도자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성인 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제왕이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경지에 그런 성인의 수준에 도달한 인물이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 제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이 지도자를 보필하는 인재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배달국 때부터 삼낭이라는 인재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 삼낭은 우리의 건국 이념을 역사 정신을 갈고 닦고 그리고 문무를 겸비해서 환희 환웅 당군을 모시고 배달국 때는 삼낭이죠. 환웅을 모시고는 나라의 대소사를 다 전담했던 나라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엘리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삼낭이라는 것은 잘 모르셨겠지만 이 낭도의 맥에서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은 신라의 화랑입니다. 예, 신라의 화랑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신라의 화랑이 바로 이런 낭도 맥에 낭가의 맥에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집단인데요. 보시면은 배달국에는 삼낭, 그리고 고조선에는 국자랑, 북부여에는 천왕랑, 고구려엔 조이선임, 백제는 무절, 신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낭도의 맥이 이제 면면이 살아있을수록 나라가 굉장히 굳건했고 튼튼했고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지도자를 보필해서 나라가 굉장히 찬란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시면은 이 낭도들은 실제로 이제 배달의 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낭도들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또 복을 주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낭가의 맥이 면면이 이어져 왔는데 인도의 시인 타고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게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이제 써서 보내줬었는데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그리고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었고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리처드 교수도 서양 중심의 문화 주도권이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디냐? 바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이제 역사 흐름은 굉장히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반복이 되고 그것은 자연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문화 주도권이 이제 옮겨오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것처럼 문명도 사실은 동쪽에서 태동이 돼서 서양으로 문화 중심권이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계속 이제 서쪽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동쪽으로 떠오르죠.
그것처럼 아까 리처드 교수의 말처럼 이제 모든 것들의 어떤 중심이 동아시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모이고 있고 군대도 집결하고 있고 문화에 이제 주목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도 동아시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아시아 중에서도 누가 주역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이제 세계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시대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륙의 동쪽 끝, 그것은 바로 한국,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게오르그 신부는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전한 법률이다.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 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한민족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남북 분단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9,000년 한민족 역사와 문화, 그것을 세계에, 표출할, 세계에 이제 들고 나갈 그 주역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북한 사람들은 좀 호족에 가깝습니다. 좀 사납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이제 근기도 가지고 있고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웅족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9,000년 역사 그 저력을 세계에 이제 보여줄 그 주역들은 바로 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되고 공자가 들어오면 공자를 위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고 노예 정신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외래 문화를 수용을 할 때도 자신의 그 중심 기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9,000년 전에 이미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겠다. 그런 이제 큰 뜻을 품고, 역사를 이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낭도의 맥, 이 낭가의 맥이 면면이 살아있을 때 나라가 진짜 전 세계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와 그리고 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낭도의 맥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삼낭의 후예들이 깨어나야 되는데요. 현대판 낭도는 누구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바로 대한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사랑이라는 것은 대한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낭도들이다라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대한이 걸어온 그 걸음걸음에 큰 이바지를 해오신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대한사랑의 그런 어떤 정의로운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